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한국사를 공부하게 될 천상현 선생입니다. 한국사가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과목이 됐죠. 왜 부담스럽게 됐냐 하면은 사실 그동안 한국사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의 아니게 7차 교육 과정에서 한국사가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되고, 특히 이제 이 한국사 선택을 서울대가 하는 바람에, 서울대가 선택하는 바람에 한국사를 선택함으로써 차별을 받지 않으려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사 선택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기껏 한국사 공부를 해봤댔자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국민 공통 과목으로 내신을 위해서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배우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공무원 그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중요하게 되고 필수 과목이 되고, 예, 그 많은 분량 또 그 많은 잡다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하느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어나 또 영어에 못지않게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과목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란 뭐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그 부담을 또는 학습 분량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생님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늘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린 거지만은 선생님이 할 일은 여러분들에게 쓸모없는 공부를 하지 않게, 그리고 바로 직격탄으로 바로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한국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음속으로 심적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국사가 지금 현재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국사에서 한국사로 바뀌었죠. 이 한국사로 바뀐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올해 2013년도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쓰는 한국사 교재는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일반 시중 출판사에서 나온 거민정 교과서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교과서가 있고요. 그 내용 가운데 전 근대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완전히 줄었습니다. 내용이. 그 대신 근현대사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왕창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분량의 문제, 그죠? 이런 내용 변화의 문제,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은 공무원 시험에 반영되지 않겠지만은 서서히 근현대사 비중을 늘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사 전체의 흐름이라든지 맥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전 근대사,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역사를 또 등한시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런 점이지대에 놓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알겠죠? 우선 이제 첫째로는 뭐냐? 첫째로는 그런 교과 커리큘럼의 변화, 알겠어요? 또 교과 그 내용의 변화, 이런 변화를 흡수해서 바로 이 책 안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 근대사뿐만 아니라 근현대사의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현대사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예 근현대사는 한국사 2, 올패스 한국사 2에서 다시 또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현대사의 전반적인 흐름과 정치사 위주로 근현대사를 다뤘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물론 뒤에 경제, 사회, 문화에서도 분야사별로, 주제별로 근현대사 내용을 또 다루긴 하지만은 중요한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현대사는 아예 책을 하나 따로 뽑아서 따로 공부를 하기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근현대사의 큰 흐름을 잡아드리겠다. 알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9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공무원 시험 문제나 또는 뭐 한국사 능력 시험 상급 문제 또는 뭐 고급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큼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교재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우선 책 내용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은 정치사, 그 다음에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렇게 됐는데 다시 강조합니다. 근현대사 내용도 잘 정리가 돼 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근현대사가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었을 때의 수준에서는 정리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교과 내용에 대한 개편된 내용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책에 잘 정리를 했습니다. 또 하나 책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교과서의 내용들을 여러 가지 교과서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공무원 교재들을 보면은 말이에요. 되게 이제 서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술식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되게 국사, 한국사 관련 논문이라든지 이런 서술형 지문들을 그대로 따와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가다듬고 언어적으로 정리하고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것들이 사실은
책을 써본 사람들은 압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작업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문장 그대로 통째로 들여다가 책을 만들다 보니까 책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쓸데없이 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지고 뭐 1권, 2권, 3권 이렇게 몇 권으로 묶여있는 책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1000페이지, 1200페이지 무려 말이야 한국사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한 책 내용이 무려 1200페이지가 나간다. 1000페이지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학습 부담을 여러분한테 안겨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서술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배워왔던 그런 요약형입니다. 알겠어요? 요약형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딱 정리돼 들어오고 이 딱딱 정리돼 들어온 것들을 시험 문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된 언어적으로 정리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내용상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 하면은 책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러 다양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될 수 있으면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런 교과서에 텍스트로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도식화된 그림으로 표로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명하게 도표로 정리된 내용들을 앞에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고 요약형으로 서술된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그 머릿속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훨씬 더 간편하게 머릿속에 분류하고 체계화시키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표로 담았어요. 알겠죠? 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은 설명해서 내용을 잘 이해하겠죠? 칠판에서도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심화시키겠죠? 뿐만 아니라 다시 또 이 화면상에서 우리가 이제 2개의 카메라를 써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사료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공부를 뭐냐? 선생님과 함께 칠판의 설명으로 한번, 그 다음에 여기 파워포인트 내용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와 그림과 함께 그리고 또 한번 텍스트로 한번 다시 정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출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알겠어요?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알겠죠? 그리고 감각적으로 그림이라든지 도표라든지 또는 흐름이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해 드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은 시간 안에 복잡한 국사를 간단히 처리하고 오히려 이제 어때요?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국어라든지 또 영어라든지 또는 다른 과목에 이렇게 투자할 시간을 많이 확보해 드리는 게 한국사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저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 되겠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따라오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역사학습 목적 여러분 교재로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역사학습 목적 책 내용을 보시면 책 내용을 보시면 역사의 의미 이게 나옵니다. 되게 이 역사의 의미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에 대응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어떻게 말하면 역사 철학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하지?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란 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인데 되게 이제 수능 때는 여기를 좀 안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되게 첫 시간에 아주 따분한 역사 철학에 관한 내용을 하면은 애들이 되게 졸거나 그렇자도 싫어하는 국사 과목인데 말이야. 그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뛰어넘고 얘들아 바로 구석기로 가자 이렇게 해서 선사시대로 가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특히 잘 나와요. 이미 2008년도, 2009년도 또 2008년 지방직 여기서 이미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7급도 물론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 명제를 건너뛰고는 역사 과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의논해 가면서 같이 생각해 가면서 알겠어요? 내가 끌어주고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역사의 의미 그랬는데 역사의 의미 우선 이제 여기 그림을 좀 볼까요? 한국사 발언 이해했는데 역사의 의미에서 역사란 뭐냐? 우리가 이제 역사란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팩트라고 하죠. 팩트. 그죠? 팩트. 그래서 사실을 팩트라고 하는데 팩트, 과거의 사실이 중요하다.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특히 이 사실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것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실주의 또는 뭐라고 그래요? 또는 뭐 객관주의, 그죠? 또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검증을 중시한다고 해서 뭐라고? 실증주의라고도 해. 다 같은 표현이야. 알겠죠?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언어적 표현, 개념적 정리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알겠어요? 왜 중요하냐? 어떤 개념은 여러분들 머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개념이 밖으로 표출돼서 언어로 표현될 때는 개념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객관주의도 사실을 강조하는 거야. 또는 뭐야? 또 뭐 실증주의도 사실을 강조하는 거야. 알겠어요? 객관적 검증, 사실에 대한 검증을 중시한다. 이것도 실증주의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개념과 그 개념에 부응되는 언어적 표현을 잘 익혀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므로 되게 이제 공부를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암기해야 될 것들을 첫 대가리를 따서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암기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되게 암기할 걸 강요하는데, 그러다 보면 말이죠. 우리 과거 역사라고 하는 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건들로 또는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에 관련된 얘기들을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알고 있는 개념이 어떤 언어로 표현되느냐가 중요하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구나. 과거 사실 자체를 강조하는 것을 객관주의, 사실주의 또는 뭐 실증주의라고 하고, 이런 것을 강조한 사람이 있었으니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입니다. 랑케. 19세기의 이 실증주의를 대표하는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랑케가 한 말, 이게 잘 나와요. 알겠어요? 역사가는 자신을 죽이고 오직 무엇으로 역사를 말해야 한다? 사실 자체를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을 강조하면 랑케적 입장이구나, 실증주의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문제가 출제될 때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되니까 아예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이 말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역사가는 자신을 죽이고 오직 사실로 역사를 말해야 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역사가는 자신의 뭘 죽이고? 주관이죠, 주관. 또는 뭘 죽이고? 해석이죠. 야, 네 멋대로 역사를 해석하지 마. 네 멋대로, 네 주관대로 판단하지 마. 알겠어요? 주관, 해석, 판단 전부 다 랑케가 싫어하는 표현들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랑케는 뭘 강조한다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실을 뭐라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또 다른 말로 해보자. 뭐라고? 객관적으로. 알겠어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실증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19세기 역사학자, 실증주의 역사학자 누구의? 랑케가 강조하는 랑케적 입장이구나, 실증주의적 입장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 이런 관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반대 입장이 있어요. 바로 콜링우드라든지, 콜링우드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유명한 역사학자 크로체라는 인물도 해석을 중시하죠. 야, 생각해봐라. 야, 우리가 역사책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쓴 역사책에 있는 그 내용들은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이 이제 가끔 그 역사를 축구 경기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심판이 호라기를 딱 붑니다. 양쪽 11명 대표 선수들을 가운데 놓고, 알겠어요? 공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11명씩 22명의 선수들을 경기장 안에 몰아넣고 호라기를 쫙 불겠죠? 그때부터 이제 시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합 전 장면을 몇 대의 카메라로 다 기록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골을 넣는 장면이라든지 실수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페널티킥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알겠어요? 그런 의미 있고 골과 연결된 것, 승리나 패배와 관련된 것, 그런 사실에 관련된 것만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자, 전반 45분, 후반 45분 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역사로 기록돼서 다음날 아침 신문에 나와요. 어저께 축구를 했는데, 알겠어요? 뭐 이청용이 어떻게다가 넣었고, 또 누가 뭐 손흥민이 뭐 어떻게다가 넣었고, 알겠어요? 또 박지성이 어떻게다가 못 넣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신문에 보도된 그 기록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기록된 과거입니다. 어제 했던 경기가 기록으로 남아있을 때는 어때요? 아주 중요하다고 이 기록을 쓴 신문 기자가, 알겠죠? 신문 기자가 지가 판단한 바에 의해서, 지 주관에 의해서 중요한 사건, 중요한 장면만 기록에 남아서 신문에 보도하겠죠.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말이야, 과거에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까? 그죠? 그 중에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조선시대의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만 기록이 됩니다. 가령 임금이 왕비한테 사약을 내려서 왕비를 죽였다든지, 그래 안 그래? 연산군 그 어머니가 폐비 윤씨가 그렇게 해서 사약을 먹고 죽음을 당했죠? 장희빈도 그랬죠? 이런 것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그로부터 불어닥칠 파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고 기록에 남길 만한 것만 남기는 거지, 모든 에브리 사건들이 전부 다 기록에 남는 것은 아니다. 그 이 사건 전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한테, 오늘날 우리한테 또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알겠어요? 이런 것들만 기록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크로체라든지 콜링우드라든지, 한 사람 더 누구라고요? 이탈리아 역사학자 크로체도 있었다라는 점. 알겠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지금, 어제 일어난 축구 경기에 대해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놈, 신문 기자가 바로 역사가가 되는 거죠. 그 기자의 판단에 의해서 기사가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가 일어났을 때 그 사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야?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묘사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기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지금 역사를 쓰는 역사가의 입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주관은 지금, now, here,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역사를 쓰고 있는 사람의 가치 판단, 관점, 주관, 해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주관주의, 알겠어요? 해석주의, 그죠? 이렇게 자기 주관과 가치 판단을 중시하는 이것을 뭐라고 우리는 주관주의라고 하는데 잘 쓰지 않아요. 주관주의란 말을. 알겠어요? 그래서 뭐 해석주의 이런 말을 씁니다. 해석주의, 오히려 해석주의. 과거 역사를 오늘날의 관점에 맞게 오늘날 역사가 필요에 의해서 다시 해석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콜링우드라든지 또는 크로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다시 축구 경기로 가볼까요? 사실은 말이에요. 어제 축구 경기라는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신문 기자가 그 기사를 쓰겠죠. 그러니까 축구가 없었으면 기사가 쓰여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저께 경기했던 그 팩트도 중요하고 또 그 팩트를 바라보는 신문 기자의 관점, 알겠어요? 관점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다? 팩트도 중요하고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도 중요하다 이거야. 알겠어요? 어렵나요? 괜찮아요. 잘 생각해봐. 아마 축구 경기를 생각하고 축구 경기를 신문 기자가 기사로 써서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보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지, 역사가 무엇인지, 역사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이다. 알겠어요? 이거는 주로 주관주의, 해석주의, 크로체, 콜링우드 이런 사람들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사실이 중요해.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랑케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 맨 밑에 보십시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했어요. 누가? 이에치카가.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20세기의 영국의 역사학자 이에치카입니다. 이에치카가 뭐라고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 그냥 대화가 아니야. 여기 보세요. 어떤 대화요? 끊임없는 대화. 엔들레스 대화예요. 알겠죠? 끊임없는 대화야. 그래서 선생님은 특별히 끊임없는을 더욱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에 그 관련된 데이터는 계속 쌓여갑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 가운데 중요한 것을 골라내는 것은 항상 지금 역사를 쓰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죠. 그죠? 그러므로 사건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어떤 사건 가운데 중요한 것을 끄집어내서 굳이 역사에 기록할 때, 알겠어요? 그 기록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항상 역사는 뭐냐? 지금 역사를 쓰고 있는 자가 과거 사실에 대해서 말을 건넬 때 그 과거 사실이 비로소 응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뭐 응답하라 1990, 뭐 응답하라 뭐 1963, 알겠어요? 1968, 알겠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너무나 사업이 안 돼.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어. 근데 내가 90년대는 굉장히 잘 나갔었어. 야, 그 잘 나갔을 때 그 기억, 그 느낌, 그 감정 또는 그 분위기 이걸 다시 한번 되살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기억이 필요하겠죠. 알겠죠? 그런 것처럼 말이야. 과거 사실에 대해서 현재의 역사가가 늘 끊임없이 다시 그 말을 건네고, 알겠어요? 다시 해석하고 이렇게 다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누가요? 이에치카가 얘기했다. 이에치카는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역사가의 주관적인 판단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들의 끊임없는 교감, 알겠어요? 이들의 끊임없는 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사실도 중요하고 역사가의 주관도 중요한 거야. 이렇게 절충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절충주의라고도 한다. 알겠죠? 누구의 예측하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봤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실증주의, 또 하나는 뭐라고? 해석주의, 또 하나는 뭐라고? 이 양자를 절충한 절충주의. 알겠죠? 다시 선생님이 괜히 복잡하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제 일어난 축구 경기가 중요하다. 누구야? 랑케. 아니야. 그 축구 경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쓰는 신문 기자의 기사가 중요해. 기자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 이건 뭐야? 바로 크로체나 콜링구드. 그런데 뭐라고? 야, 축구가 없었으면 어떻게 기사를 쓰냐? 또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잘 써주지 않으면 축구 경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므로 뭐야? 축구 경기도 중요하지만 그 축구 경기에 관한 기사를 쓰는 신문 기자의 관점도 중요해라고 이 두 가지 기사와 축구 경기라는 팩트를 절충하려는 사람 누구라고? 이에치카다. 오케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역사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간단한 겁니다. 이 간단한 걸 말이야 어렵게 표현하는 게 철학이에요. 알았어요? 우리가 간단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방금 축구 경기 비교해서 봤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그걸 언어적으로 어렵게 표현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되고,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곤혹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을 가지십시오.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실증주의, 그죠? 주관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것은 뭐라고? 해석주의, 그리고 양자를 절충하는 이에치카의 절충주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하지? 라고 하는 역사학습 목적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명한 마르크 블로크라는 프랑스의 아나락파를 연 역사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 블로크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빠, 역사가 뭐야? 이제 그 역사책을 쓴 블로크의 책 이름이 역사가 뭐길래인가? 하여간 그 제목이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자기 어린 아들한테 이 꼬마 어린애가 말이야, 아빠 역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게. 하나는 뭐냐? 아까 앞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책을 두껍게 만드는 선생님들은 이 사실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점점 책이 두꺼워지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야, 내가 수업 시간에 다 못해주긴 했지만 내 책에 몇 페이지 보면 다 나왔어. 내 책 안에 나왔으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친 거랑 마찬가지라고 학생들한테 안 가르친 것들에 대한 면피용으로 책을 두껍게 만드는 거야. 알았어요? 그 의도가 숨겨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 과거 사실에 대한 지식을 내주는 것.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너무나 실증주의에 매몰된. 내가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난지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가 요즘은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모든 지식들은 어디에?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금방 나와. 이제 요즘 뭐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 저도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500원 내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이렇게 딱 치면 다 나오죠. 손가락 엄지만 까딱까딱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됐는데 멍청하게 실이 그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라. 문제는 뭐냐? 자, 이 많은 지식 가운데 지금 내가 이러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식은 정작 뭘까? 라고 중요한 것을 골라낼 줄 아는 그런 선관이 있어야 돼. 알았어요? 그렇다면 야, 이렇게 지식이 넘쳐나는데 이렇게 세상에 지식은 많은데 이 중에 나한테 정말 쓸모있는 정보는 뭘까라고 골라낼 줄 아는 것은 뭘까요? 관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뭐인지를 골라낼 줄 아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관이나 판단이나 가치 판단이나 이해가 앞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야, 역사를 왜 공부하지? 역사가 뭐지?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아는 거다 라고 사실을 많이 아는 것을 역사 공부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야, 역사를 잘 배운 말이야. 역사는 늘 반복되는 것이고 법칙적이기도 해. 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꾸 들여다보면 오늘날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도 과거의 어떤 사건과 비슷한 패턴으로 또는 그런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어라고 과거 사실이나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습득하고 그 교훈을 가지고 오늘날의 어려운 문제 또 내일 불어닥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교훈으로 삼겠다. 역사 의미. 역사 공부를 한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 사실을 많이 아는 것과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운다? 교훈을 습득해서 결국은 역사를 가지고 현실 문제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용도로 쓰겠다. 알겠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역사학습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첫째, 방금 본 바와 같이 과거 사실을 토대로 현재를 옳게 살기 위해요. 선생님이 저는 역사를 공부한 학생입니다. 학생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러다가 이제 역사를 공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정말 같은 역사를 많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선사시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알겠어요?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결국은 역사란 어떤 법칙이 있구나. 일정한 흐름이 있구나. 알겠어요? 역사는 또 반복되어지는 것이기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역사를 가르치고 만 게 아니라 역사를 가르치면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 그래. 나도 하나의 생을 살면서 과거 역사적인 삶을 살다간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삶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지. 또는 인류나 또는 우리 국가나 또는 민족이나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를 올바르게 살기 위한 그런 역사가 됐습니다. 단순히 역사를 외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의 도구로서만 한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역사가. 또 하나는 뭐냐? 역사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습득하기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 현명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제가 아는 역사 선생님들이나 또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 가운데 다 지혜롭고 다 현명한 것은 아니야. 그냥 단순히 역사를 지식으로 암기해버리고 또 자기의 암기한 것을 딴 사람한테 전달하고 여기에 그쳐버린 사람들은 되게 현명해지기 힘듭니다. 알겠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삶은 다른 삶을 살게 돼.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게 돼.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이 뜨겁다는 걸 알면서 자꾸 불에 다가드는 불나방처럼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삶을 살다 가기 쉽습니다. 역사를 공부한다고 누구나 다 지혜롭거나 현명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거나 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역사의 문제를 자꾸 천착하다 보면 역사를 자꾸 공부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사고력이나 비판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사는 비판적인 학문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어때요? 현실을 비판할 줄 알아야 된다. 야, 옛날 광해군 봐. 광해군이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결국 권력에서 쫓겨났어. 알겠어요? 또는 세종대왕 봐. 세종대왕도 여러 가지 정치적 업적, 문화적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자기 목숨을 오래까지 끌고 가지 못했잖아. 우리는 거기서 뭘 얻어야 돼? 교훈을 얻어야 돼. 이렇게 어떤 역사 공부를 통해서 사고력이나 비판력을 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깝니다. 당신 세종대왕만큼만 해라. 이순신만큼만 해라. 알겠어요? 또는 광해 영화를 봐라. 얼마나 자주적이냐. 지금 한미 FTA 하는데 FTA에서 말이야 미국한테 기대고 수출 위주로만 나라 경제를 끌고 가려면 되겠느냐. 세계가 아무리 신자유주의로 가더라도 우리의 먹거리 문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과거 역사를 가지고 현실을 비판하고 현재 올바른 삶을 지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는 그걸 돕는 비판력이나 사고력을 돕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여기서 잘 나옵니다. 알겠죠? 다시 강조합니다. 시험은 뭐냐? 시험은 여기서는 주로 암기가 나옵니다. 암기. 알겠어요? 얼마나 과거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잡지 개백이 몇 년도에 창간됐으며 우리나라에 석유가 언제 들어왔는지 이런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한국사 능력시험 1급에 보니까, 고급에 보니까.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잡다한 하나의 잡학이 됩니다. 알겠죠? 얼마나 과거 사실을 쓸데없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느냐? 이렇게 암기를 묻는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든지 또는 역사적 사고력이나 비판력을 기르는 것은 뭐예요? 이해입니다. 이해나 가치 판단이나, 알겠죠? 논리력이나 이런 것들을 기르는 그런 문제가 돼서 여러분 앞에 시험 문제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이 단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러이런 것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하자라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교재로 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고 선생님이 한 내용들이 교재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 표현으로 잘 정되어 있어요. 알겠죠?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고? 언어적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왜 중언부언 떠들었게 여러분들이 언어적 표현을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축구 얘기도 하고, 알겠어요? 광해군 얘기도 하고 하면서 말이야, 얘기를 한 거지. 실제로는 언어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이제 충분히 자기가 이해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야. 알겠죠? 내가 책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강의를 봅니다. 책을 혼자서 이해할 수 있으면 강의 볼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책을 혼자 이해하기 힘드니까 강의를 듣고 보조를 받아서, 알겠죠? 그래서 내가 혼자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때? 자기 혼자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사관이 나옵니다. 사관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겠죠. 그래서 예, 거기 책에 보시면 감계주의, 상고주의, 순환사관, 변증법적 사관, 문화사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특히 이제 그 앞에 감계주의와 상고주의 이 두 가지는 동양의 역사관입니다. 동양의 역사관. 알겠어요? 그래서 옛일을 교훈 삼아. 알겠죠? 그래서 감계란 옛일을 거울 감자입니다. 거울 삼아서 계율을 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동양의 역사책에는 되게 감자 들어간 책이 많습니다. 자치통감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거울 감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고주의란 뭐냐? 항상 옛날이 기준입니다. 옛날이 모범이고 과거가 좋았던 때입니다. 근데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때요? 문명은 진보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신이라든지 우리의 애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점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신세계를 지향하는 동양에서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를 숭상하는 상고주의, 옛날을 숭상하는 상고주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순환사관인데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관점에서 왕조를 흥망성쇠로 보는 맹자 일체일란설이나 또는 전통적인 오행설에서 오행도 순환된다고 보는 거죠. 서양의 경우에는 슈팽글러라든지 토인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토인비, 슈팽글러 묶어가지고 문명사관 이렇게 해두십시오.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되게 역사를 예, 탄생, 발전, 성장, 그 다음에 쇠퇴, 해체, 알겠어요? 또는 역사 발전 과정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슈팽글러가 그랬죠. 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하나의 문명이라는 단위의 역사가, 알겠어요? 이렇게 순환되어 간다라고 했고, 맹자의 일치일란설은 예, 한 번의 태평성대와 한 번의 난세, 혼란기가 교체되어 간다라고 맹자가 얘기했습니다. 맹자가. 알겠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맹자는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은 춘추하고도 전국시대 사람이에요. 춘추 전국시대. 우리가 알다시피 춘추 전국시대를 살았던 맹자 이전의 역사는 뭐냐? 주나라입니다. 주나라의 봉건제도가 깨어지고, 그래 안 그래? 주나라의 봉건제도. 이 봉건제도를 지탱하는 게 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법. 그죠? 종법. 그래서 종법이란 뭐예요? 큰아들에서 큰아들로 이어지는, 알겠어요? 친족 중심의, 아버지 중심의, 부가장적, 가부장적 중심의 그런 가족 질서를 말합니다. 그것이 한 나라를 운영하는 국가의 질서에도 그대로 적용됐던 게 바로 예, 주나라의 봉건제도입니다. 그래 안 그래? 또 이 주나라의 토제도는 정전제 그랬죠. 그죠? 정전제. 그래서 토지 공유제의 바탕을 둔 정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예, 공동체의 기반을 두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어때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알겠어요? 우리 집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봉사하고, 알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all together. 그래 안 그래? 하나의 공산주의와 비슷한 그런 체제 속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졌어요. 주나라의 봉건제도가 깨진 거야. 그 다음에 춘추정시대가 됐죠. 자, 그때 맹자는 봤습니다. 야, 이거 봐라. 주나라가 태평성되었다면 춘추 전국시대, 여러분, 춘추 오패와 전국 뭐예요? 실웅이 서로 다투던, 그야말로 춘추 전국, 우리도 지금도 난장파이 되면 야, 이거 춘추 전국시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런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살면서 맹자는 야, 역사란 너무나 뻔해. 한 번의 태평성대가 있으면 반드시 한 번의 혼란기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맹자가 사실은 애언한 거나 마찬가지야. 애언이 실현되나 안 되나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춘추정시대를 통일한 게 누굽니까? 진시황제의 진나라입니다. 그러나 진나라는 금방 망하고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이제 그 춘추정시대의 혼란기를 완전히 수습하게 되죠. 진한을 지나서 예,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선생님이 빨리 국사나 나가지 구석시대나 빨리 하지 웬 중국입니까? 이거 중국 전부 다 우리랑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사를 하면서 한국사랑 함께
같이 가는 게 중국 역사. 그러니까 중국 역사 흐름을 한번 잡아들인다라는 관점에서 보세요. 알겠죠? 진, 한이 예, 교체되고 한나라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한나라가 한나라가 중간에 이제 그 전환, 후환 이렇게 되죠. 그죠? 중간에 왕망이 세운 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신이 세워지기 이전을 뭐라고? 전환. 그 다음에 광무제 유수가 다시 재통일해서 후환 이렇게 해서 후환까지 갑니다. 결국 뭐냐? 한이 망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위, 촉, 오. 위나라의 조조, 촉의 유비, 동호의 송건 이렇게 삼국시대가 전개. 그죠? 위촉 삼국시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국이 삼국으로 분열되자 중국 북방에서 5 오랑캐가 쳐들어오죠. 이걸 5호라고 그래요. 그죠? 5호. 선비, 저, 갈, 강, 흉노 이렇게 5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16개 나라를 세웁니다. 북방에. 그죠? 자, 5호 16국이 쳐들어와서 그 5호 16국이 세워지자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위초고를 통일했던 서진은 남쪽으로 내려와. 그래서 동진이 세워지고 양쯔강 이남에 그래서 오가 있던 강남에 동진이 세워지고 그 동진 이후에 송, 제, 양, 진으로 이렇게 양쯔강 이남에 6개 왕조가 교체되게 돼요. 알겠죠? 그리고 북쪽에는 뭐냐? 북쪽에는 이 5호 16국을 결국은 뭐야? 북위가 통일, 북위. 그래서 북위는 다시 동위와 서위로 갈리게 되고 다시 또 동위에서 북주, 서위에서 북제가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결국 이걸 통일한 게 북주의 애척 출신 누가? 양견이 수나라를 세웁니다. 알겠죠? 수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중국이 대혼란기에 또 빠져 춘추전국 시대의 대혼란기에 이어서 이걸 통일했던 진한을 거쳐서 치세족 다시 또 난세가 도래하더라. 이 난세를 이름하여 뭐라 하느냐? 여기서 따가지고 뭐라고? 위. 여기서 동진과 서진을 따가지고 뭐? 진. 그리고 이 송, 북이 이때부터 이후를 뭐라고? 남북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중국 역사에서 이 시대를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한 번의 태평성대인 주나라, 한 번의 혼란기인 춘추전국 시대 일치일란이 교체됐죠. 또 한 번의 태평성대인 한나라, 이 한나라 때 거의 모든 중국은 문화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도 중국 민족을 한민족, 중국 문자를 한자라고 하는 게 이때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문화의 기틀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깨뜨리는 게 결국은 5호 16국 시대 이후로 위초고 이후로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다시 혼란기를 맞이하게 되고 수나라는 진시황이 춘추 정시대를 통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혼란기를 통일한 왕조는 금방 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과실을 따먹는 것은 그 다음에 등장한 왕조예요. 마찬가지야. 여기도 한나라가 중국 고대 사회를 완성했다면 이제 여기는 뭐냐? 중국 중세를 완성한 건 바로 누구냐?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그래서 당은 중국의 거의 모든 제도를 당나라 때 완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삼성 육부제도라든지 율령격식, 율령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당에서 완성되게 되고 그러나 이 당나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번의 치세가 또 왔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올까요? 난세가 옵니다. 그래서 당 말에 5대 19기 세워지게 되고, 그죠? 이미 이제 그 안록사는 한, 사사명은 한, 안사는 한 이후로 당나라는 기울어가지고 절도사들이 5대 19국을 세웠는데 이 절도사 가운데 조광윤이가 뭘 세웠어요? 이걸 통일하고 송을 세웁니다. 송. 그러나 이 송은 결국 문치주의를 하다가 분사하기 약해가지고 누구한테 침략을 받아? 북쪽에서 금나라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죠? 거란, 금, 서하 이런 나라도 침략을 받더니 결국 뭐냐? 결국 송은 그 이후에 누구한테? 원에게 망합니다. 원에게. 원 다음에 명, 명 다음에 청.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치세만 동그라미 해볼까? 치세만. 주나라가 치세였다면 한나라가 치세였고 그리고 당나라가 치세였고 그 다음에 송이 치세였고 명이 치세였다. 난세는 뭐냐? 난세는 이렇게 중국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찢어서 혼란기를 맞이한 때가 난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원나라도 난세입니까? 당연합니다. 당과 송 사이, 치세 사이에 5대 19국도 절수사들이 난세를 만들었죠. 그죠? 근데 조광윤이 세운 송나라 이후에 역시 이 원은 왜 난세하면 이 원은 몽골족에 의해서 중국이 지배를 당했어요. 그래 안 그래? 이민족인 유목민족인 몽골한테 중국이 완전히 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국 역사에서 난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때 다시 주원장이 명을 세워가지고 원나라를 내치고 결국은 중국을 천하를 다시 통일했지만 다시 이번에는 또 누굽니까? 후금이 세운 청, 만주족이 또 중국 천하를 지배하게 되죠. 이와 같이 어때? 자, 춘추전국 시대 맹자가 일찍이 예견했듯이
한 번은 태평성대와 한 번은 난세가 이렇게 교차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중국의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사실 중국의 역사만이 아니라 거의 세계 모든 역사가 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란 한 개인의 역사가 집합이 이루어져서 한 국가나 민족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개인도 어때요? 개인도 계속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다음에 또 불행이 오기도 하고 불행이 오다가는 또 행복이 도래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세옹지마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개인사도 이렇게 세옹지마가 있는데 그 개인사가 모여서 집합해서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역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굴곡이 있게 마련이다. 알겠죠? 이거 이제 완전히 선생님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은 뭐냐? 이거 보십시오. 결국 혼란기는 왜 오느냐? 이때 세워진 이 프레임, 알겠어요? 이 구조적 얼개가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요거 이제 우리가 뭐 현대 과학에서 엔트로피 증가 이런 말 하잖아.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기존의 질서로는 더 이상 사회 체제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끔 되면은 이거 다시 짜야 돼. 프레임을 다시 짜야 돼. 알겠어요? 이렇게 돼서 기존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는 때가 굉장히 혼란한 때야. 알겠어요? 서로 사람들이 경쟁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좋아 내가 좋아 우리가 최고야 하면서 말이야 서로 이렇게 강약을 다툽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다시 질서를 다시 잡는 때가 바로 이런 치세이다. 알겠어요? 그리고 혼란기 때 다시 또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에요. 역사는 이렇게 난세에 발전합니다. 치세는 대개 안정을 누리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프레임을 갖춰놓고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던 때라고 보면은 난세는 뭡니까? 기득권을 이제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득권이나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난세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오히려 시련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단련되고 더 강하게 되고 알겠어요? 또 새로운 도약의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실패라든지 또는 뭐 좌절이라든지 또는 패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발전이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역사의 발전이나 한 개인의 성장이나 마찬가지 과정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일치일란설 순환사관을 하다 보니까 맹자의 일치일란설까지 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역사까지 쫙 한번 봤습니다. 그 밑에 변증법적 사관이 있는데 이 변증법적 사관은 결국은 그 누구한테 마르크스에 의해서 이용되게 되죠. 그 다음에 문화사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동양의 역사 연구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료와 사료 비판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따져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와 세계사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이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성에 관한 문제가 역시 그 2008년도 9급 몇 번 문제냐 14번 문제 특성에 관한 것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함께 볼까요? 세계사의 보편성과 한국사의 특성과 관계. 우리가 이제 세계사의 보편성 그러면 되게 보편이란 게 뭐야? 인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불행보다는 행복을 추구하겠죠. 전쟁을 좋아할까요? 평화를 좋아할까요? 누구나 다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래 안 그래? 예, 누구나 다 배고픔보다는 뭡니까? 풍요롭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알겠어요? 등 따시게 자고 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세계 어느 민족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희망하는 공통적인 가치 공통적인 것들을 우리는 보편성이라고 하고 그런데 한국에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세계 모든 나라 사람과 똑같은 것들을 누리지만 한국 사람들이 갖는 중요한 것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봐봐. 자신이 털을 잡고 살아가는 지역의 특히 한국사 특성은 무엇 때문에?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알겠어요?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베트남에도 쌀이 있죠. 미국에도 쌀이 있죠. 캘리포니아산 쌀이 있죠. 중국에도 쌀이 있죠. 일본산 쌀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산 쌀이 참 맛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한국의 쌀이 맛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지리적인 풍토와 관련된 것입니다. 알겠어요? 우리나라 기후와 우리나라 토양이 만들어낸 그런 산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국의 그런 쌀이 있기 때문에 한국 막걸리는 중국의 막걸리나 또는 그 중국의 술이나 또는 일본의 그 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을 냅니다. 알겠어요? 한국의 술은 한국에서 나온 곡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빛깔을 낼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게 바로 한국사 특성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든지 종교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특성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알겠죠? 이게 이제 되게 효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중국이 오죽하면은 역시 주자의 성리학에 의해서 예법을 강조하고 주자 가래를 중시했던 중국마저도 동방 에이지국이다. 일찍이 그러니까 주자가 송나라 때 사람인데 송나라 훨씬 이전에 맹자, 공자 때 공자께서도 야 내가 기회만 닿으면 뗏목을 타고 저 바다 건너 동쪽으로 가서 구이족과 동이족과 함께 살고 싶다. 그들은 예의를 알고 염치를 알고 도덕과 양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공자께서 우리 민족을 칭찬할 만큼 우리 민족은 예에 바르고 알겠죠? 예를 중시하고 효를 중시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다른 나라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효 사상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것들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 한국사의 특성은 세계사의 보편성과 함께하면서도 우리만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자연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만이 만드는 여러 가지 사회 제도나 문화나 가치나 알겠어요? 또는 습속이나 또는 언어나 또는 여러 가지 종교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알겠죠? 이것을 그 민족의 특성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도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합니다. 그죠? 서양도 결혼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땠어요? 전부 다 우리 민족은 전통 혼례를 했었죠. 요즘 전통 혼례 전부 안 하죠. 전부 다 서양과 마찬가지로 턱시도 입고 또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전통을 버리고 우리는 세계와 손을 잡았습니다. 오른쪽 볼까요? 외래 문화를 그냥 주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마구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외래 문화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것화시켜야 돼.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전통 문화와 합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알겠죠? 우리 것을 강조하고 또 다른 문화를 배척하고 이런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다른 민족의 문화를 우리 입장에서 다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고 그것이 세계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 한류 같은 게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팝송을 받아들였죠. 외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때? 우리의 전통, 우리의 신명, 우리의 가락, 알겠죠? 우리의 사물놀이 이런 것들과 결합시켰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비보이니, 난타니, 그죠? 우리의 소녀시대니, 원더걸스니, 우리의 싸이니 전부 다 어때요? 세계로 다시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어쩌면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성을 잘 조화해서 개방적 민족주의로 또는 세계화에 부응하는 그런 창조적인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역사의식이나 문화의식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민족문화의 이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 한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쭉 봤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첫 시간이라 되게 수업하는 패턴이라든지 또 우리 교재의 내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느라고 중원본 다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첫 시간이라서 그렇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선사시대, 구석기와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또 국가의 형성, 고대국가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를 한번 다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혼자 공부를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사를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기 혼자 책을 읽으면 잘 안 돼. 그러니까 일단 강의를 듣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하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머릿속에 담은 상태에서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공부 방법은 강의를 듣자마자 오늘 나간 진도만큼 책을 한번 읽어내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한 사람과 이걸 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겠죠?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습은 안 해도 좋으니 꼭 복습을 해 주십시오. 복습도 언제 하느냐? 강의 끝나자마자 오늘 강의 들은 것만큼만 책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왜 책을 읽으라고 하느냐? 선생님한테 들은 이해된 그 개념들을 책에 나오는 개념어로 언어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정리해놔야 돼. 왜? 시험 문제는 언어적으로 개념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 축구 경기하고 신문 기자의 관계가 사실과 뭐를 강조하는 객관을 강조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주관과 해설을 강조하는 것을 빗대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실증주의 또는 해석주의 또는 절충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자기 지식으로 육화해서 체화해서 재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본격적으로 줄기차게 한국사 정복을 위한 대장정을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힘내서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